단일화 해라 말하죠. 네. 난립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여론조사에서 중앙일보에서 그런 한국갤럽조사가 5월 3, 4일 날 네.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47%,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가 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 이렇게 다자구도가 나타났고, 그리고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그 45대 31 지난달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대선 이 가상 3자 대결에서는 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49대 33구,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이 49대 36대 6. 가상 대결에 이재명, 김문수나 이재명, 한덕수도 52대 39, 51대 41. 제가 볼 때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랑 한덕수랑. 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세론, 소위 말하는 의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랑 그 일종의 대세론이 이제는 거의 뭐 공고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을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는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중도층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한테 결집시키고, 그리고 또 중도층들마저도 대법원의 판결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는 큰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박차를 가하는 정치적 동력까지 저는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 지금 이 지지율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지금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이 대세론을 뒤엎기는 지극히 그러니까 모자란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여기를 넘어서 본선 무대에서 이준석, 그 이낙연까지 다 합치는 원샷, 뭐 빅샷,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일종의 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럼 이재명 그 후보의 그동안 약점으로 치부되어 왔던 뭐랄까 이게 사후 리스크는 사실은 지금 지지율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 현재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후 리스크가 크게 자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데 변수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일보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 번 더 좀 보자면은 연령별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20, 30대가 상당히 좀 그나마 네. 예를 들면 3자 대결일 때는 이재명과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이가 합하면은 네. 비슷하게 나와요. 네. 20, 30대가. 그런데 40, 50대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압도적이고, 압도적이. 뭐 네. 한 예로 보면은 뭐 40대에서는 72%까지 나와요. 네. 50대 65%. 대단한 거죠. 근데 60, 70대는 거꾸로 네. 저쪽 후보가 좀 앞서고 70대 이상은 네. 또 압도적으로 네. 이게 저게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을 네. 합한 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사회의 중추는 암만 해도 40, 50대 아니겠습니까? 네. 40, 50대에서 이거 완전히 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보는 게 지역별로 보면은 네. 지역별로 보면 중도층이 충청입니다. 네. 충청이. 충청에서 거의 그 52대 34대 6. 네. 그러니까 50대 40 정도, 네. 10% 차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리고 보는 게
자영업입니다. 예. 자영업은 일종의 보수 성향을 띌 수도 있지만 자영업 이 청이 예를 들면은 진보 후보한테 이 손을 들어주면 그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그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자영업에 51대 40대 3 이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중도잖아요. 중도에서 일반적인 그 국민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49인데 중도에서 57로 옵니다. 예. 뭐 진보 보수는 각각 후보한테 높게 나온다고 보자면은 이 중도의 이 청이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때 그 윤석열 뭐 어떤 조사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뭐 40%를 넘는 조사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상당히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보면 줄기차게 예를 들면 계엄 탄핵 반대 이재명 후보 당선 예를 들면 이걸 계속적으로 밀고 온 게 중도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번 대선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아줌마들은 이재명 때문에 이민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의 너무 가장 가대한 이야기다. 이 실제로 중도층은 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기대 근처 집의 엘리트들의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 반대 되는데 대한 반대 부분들을 그 이번에 그 대법 파기한 속에서 절실히 느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지난 그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 카톡에는 오만 글들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기환송되고 그 다음에 고법에서 다시 그 부분을 이 선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법으로 오고 대법에서 상고를 해야 대법이 오잖아요. 상고 유수 쓰고 그러면 암만 빨라도 두세 달인데 6월 3일날 대선제재 될 수 없다. 될 수 없죠. 된다는 톡이 무지하게 왔어요. 그 내용인적 보면은 뭐냐면은 이 친구 이 고법에서 바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잡았죠. 54로 잡았죠. 이게 이 바로 날짜를 잡아서 이게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그다음 출석하고 그다음 불출석 바로 선고를 선고까지 때리고 그다음에 대법으로 가면은 일주일간 상고 기간 어쩔 수 없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서는 기간을 갖다가 패싱할 수 있다. 패싱할 수 있다. 그럼 문제는 되죠. 문제는 되지만 적법하다. 그럼 6월 3일 전에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킨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하여튼간에 제가 받은 게 한 수십 군데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 등등에 겪었으면은 이게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놓은 게 탄핵입니다. 이 대법원 탄핵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윤호중 민주당 선대본 총괄 선대본부장이 5월 12일부터는 재판없다 라는 부분을 천명해라. 아니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오늘 6월 18일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어요.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균등한 선고중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다. 뭐 100번 1000번 지당한 이야기죠. 이게 헌법 제 116조에도 있는 내용이고 공직선거법에도 대선 후보 선거운동 중간에 첩보 구속 금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가면은 재판도 없애야 된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에
정말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네. 우리 정치가 그들만의 네. 이익으로 생각인데 네. 국민들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2%에 불과하던 지지율 후보가 그 당시에 여당 후보가 네. 되고 네. 대선에서 이겼어요. 네. 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을 시켰는데 네. 그 전날 또 정봉준 그 후보는 또 단일화 취소다 네. 쇼도 많이 했죠.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지금 보면요 이전에 조사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조사하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런데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게 온 국민한테 생중계에서 보여준 게 검사의 검사의 대화였어요. 대화죠. 검사의 대화를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생긴 용어 뭡니까? 검사스럽다. 네, 검사스럽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자기들의 어떤 엘리트 의식에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네.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조금 멋대로 네. 취급한 검사스럽다. 네. 그날 검사들이 초임 네. 검사들입니다. 네. 다 그 초임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비꼬고 대통령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 저는 그게 다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런 정말 어두운 역사, 슬픔의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석으로.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날리고 온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지금 정말 탄탄한 그걸 가자면 하나로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국민 주권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났는데 이번에 또 그것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불안감이 팍 오더라고 지금. 네. 사실은 지난 5월 1일이었죠. 5월 1일 날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하면 6월 3일 이전에 형량이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5월 1일 날 자기들이 파기 자판을 했다면 몰라도 파기 자판 하려는 거는 거의 무리수가 생기니까 그럼 결국 못하고 지금 이게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이 못 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대법원이 노린 바는 뭐겠습니까?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딱 그거 명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판결할 수 있어요. 그 판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법원에 해부된 지 34일 그리고 전원 합의심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만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전무후무한 속전속결식 재판이 과연 절차상의 타당성이 맞느냐.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사실 이 지난 2020년 건순일 대법관하고 해서 결국 그때 이재명 당시 그때도 피고인이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 당시 7대5로 해서 새로운 하나 판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뭐냐면 도농묵 대 입원 프로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판례에 의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정읍시장 선거를 이 판례에 적용해서 똑같은 취지예요.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때 무죄를 해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6개월 만에 그 똑같은 사법부가 왜 이 사안에서는 뒤집냐. 그런 것이 태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사법부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주 극단적인 보수 집단들이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하면서 손영금 출신 진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 이거 우리가 막아야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수를 서울고등법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5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균 등 그리고 지금 선거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 보장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애초 5월 14일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탄핵한다 해서 자꾸 국민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와서 설거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법원이 굴복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법원 스스로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도 몇십 년씩 재판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헌법 정신과 선거법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아놨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발 빼는 거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비상계엄이 군사 쿠데타, 친위 네. 쿠데타라면 네. 이번에는 사법 쿠데타예요. 네. 역시 그 쿠데타도 이제 국민과 민주당이 막아낸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는 최소한 군사 쿠데타와 사법 쿠데타는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천만 다행인데요. 우리가 이 쿠데타를 갖다가 그 비정치적인 그 상황을 계속 걱정해야만 되는 네. 이 지경으로 지금 내몰고 있으면서 있는 대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주의다. 네.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게 뭐 이 지고지순의 정치 제도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주의도 문제가 네, 많죠.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많이 수정 보완되면서 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는 네. 그나마 가장 네. 인간의 어떤 그 권리와 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네. 지금 민주주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어떤 공공의 어떤 이 우리의 그런 행복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도 피를 흘리며 네. 만들고 지켜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이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이게 상교육이죠. 그 다음에 70대 이상 노인네들도 함께하는 어르신들도 정말 아 그래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네. 저는 그것이 모아지는 게 이번 대선이고 거기에서 저는 미래를 향해서도 어쨌든 그 기반 하에서 미래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니까 네. 암만 입으로 AI 뭐하고 네. 좋은 소리 하면 뭐합니까?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5월 1일 날 사법 쿠데타 네.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금방 말씀 잘하셨네. 저거 판례를 만든 사람들이 네. 이번에 그렇게 180도 다르게 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동기가 네. 불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하여간에 이 속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거의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우리 그런 악순환 네. 정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죽고 죽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남은 이제 11, 12 등록하고 나면 네.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고 메시지를 던지고 정책을 던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캠페인의 기조는 저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일종 민생과 경제라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그런 그 이 정책들도 상당히 좀 다가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지금 경청 투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저작거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러한 이 자세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향후한 초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초심을 이 집권이 의도 갖고 할 것이냐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번 이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선거 처음에 했던 통합과 중도, 실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월 1일 날 대법원의 이번 파기 안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지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안도 지금 오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재항소심을 일단 연기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놓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아젠다는 그대로 갖고 가되 일종의 뭐랄까요 사법부의 이번 이 판결이 불공정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저는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관 탄핵이라는 부분은 일단 접어드리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처음 선거 캠페인에서 이야기했던 통합과 중도, 실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 인선에서 조금 놀랬던 부분이 윤여준 장관 그것도 좀 놀랬지만 더 놀랬던 부분은 근호을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뭘 좀 하고 있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이 초대 내각에 총리는 나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모시겠다. 이 정도까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통합의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처음에 발표될 때 유승민, 남경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금방 말씀하신 통합, 중도, 실용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다른 용어로 쓰자면은 합의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이 부분에 합의제 정치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간다 봐요. 네. 합의제 정치를 하려면 통합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중도가 아주 캐스팅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정책이야말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의제 정치를 이끌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저는 제도로서는 개헌, 그 다음에 정책으로서는 금방 민생경제, 실용주의를 갖다가 뭐 AI 기본상에도 좀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적 부분을 내놓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항상 기감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도 후보도 못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정말 자기 희생과 헌신이 그게 정말 이 세계적으로 통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해서 뭐 받는 건 아니고 정말 본인의 희생과 헌신의 그 삶의 여정이 국민을 울리고 세계를 울리고 감동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대선 기간에 보여줘서 제도로서의 어떤 개헌에 대한 자기 청사진을 내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란 세력과 개헌 함께 못하겠다면 그거 이해 못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하고 본인의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내놓고 정책도 분명히 본인이 뭐 이 말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10년을 내다보고 또 현재의 한미 통상종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그것의 결론은 저는 인물이다 봅니다. 인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가 볼 때도 깐깐해요. 정말. 근데 깐깐한 사람이 일이 틀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지금까지 사리사욕으로 일했다 혹은 이 이념에 빠져서 일을 했다 이렇게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있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다. 네. 많으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로 지역 이념 진영 떠나서 능력만 보는 능력 그 능력에는 인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성 인품 예, 국민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총리가 되고 앞으로도 이 당도 그런 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이 뭐 이재명 일극 체제 이게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 대통되고 난 뒤에도 당에 대한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의 뭐랄까 그 다양성, 그 개방성, 포용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로는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또 네. 70년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 역사를 자랑하는 분들로서 본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본인들이 대통령한테도 제가 옛날에 늘 썼던 말이 대통령한테도 노할 수 있는 정치 네. 옛날에 상김시대 네. 어마무시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한테도 노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신뢰한다. 네. 이걸 갖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후보와 원팀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쓴소리도 하고 네. 그게 더 큰 원팀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